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비뇨기과 하원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실 위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매년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들을 얼마나 발생했는지,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아마 한 몇 주 있으면 아마 2018년도 최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아직 그 데이터 안 나와서 2017년 지금까지는 제일 최신의 데이터입니다. 2017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하는 환자 수를 보면 남자가 약 한 12만 명 정도 되고 여자가 한 11만 명 정도,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 제일 많은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는 위암이 전통적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이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립선암이 5위였고 간암이 4위였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전립선이 한 단계 올라와서 4위의 암이 남자에서 4위의 암이 되었습니다. 암은 뭐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렇게 발병이 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암이라 하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65세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서 봤을 때 제일 흔한 게 이제 폐암이고 그 다음에 위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그래서 65세 이상의 환자분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폐암, 그 다음에 위암, 전립선. 그래서 전립선암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남성에서 암이 이제 발생하는 빈도를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위암이고 위암이 전통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많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 폐암, 그리고 초록색이 간암, 그리고 노란색이 대장암, 그리고 보라색이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암이 이렇게 최근으로 오면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폐암도 점차 감소하고 간암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대장암도 약 한 2010년도에 제일 높았다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이후로 유일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암이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국 남성에서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하면은 전립선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환자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서로 진단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우리나라 남자에서 약 한 82만 명이 암 환자로 지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약 한 100만 명 조금 넘고요. 이 82만 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위암이고 그 다음 대장암, 그 다음 전립선암. 그래서 암 환자 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립선암이 한국 남성에서 한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5위에서 이제 4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이 4위가 전립선암이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전립선암이 사실은 가장 많은 암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암의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서구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암의 어떤 발생 현황도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서구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까지는 지금 현재 전립선암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전립선암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전립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 폐, 뭐 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바로 아는데 전립선은 사실 어디 있는지도 굉장히 생소한 기관이 되고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립선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요 방광이 있습니다. 우리 방광이 있는데 방광 바로 밑에 우리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심장이라든지 방광, 뭐 간, 뇌, 뭐 심장 이게 굉장히 그 장기에마다 이렇게 따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립선암은 사실 본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실은 양이기 때문에 저 외국에서 봤을 때 뭐 해부나 이런 거 해봤을 때 과연 이 장기가 뭔가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장기입니다. 장기인데 그래서 이 명칭도 보면은 전립선이라 프로스테이트라는 영어로 하면 프로스테이트인데 이거를 한국 이 한자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프로라는 것이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전자를 썼습니다. 프로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는 것이 서 있다라는 의미고 그 프로스테이틱 글랜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뭔가 분비를 하는 거예요. 땀샘처럼 뭔가 분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이구나. 이렇게 해서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방광 앞에 뭔가 하나 있는데 뭐 분비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프로스테이틱 글랜드 그걸 한자로 이렇게 바꿔서 전립선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전립선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그냥 방광 앞에 하나 호두만한 그냥 장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립선은 여자한테는 없고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남자한테만 있고 과연 이 전립선의 역할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광에서 소변이 차면은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밖에 많은 균들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쪽을 통해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전립선이 1차적으로 막아주는 항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앞에서 보면 콩팥이 있고 콩팥이 이제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개가 있고 거기서 소변이 만들어진 소변은 여기 노란색으로 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제 내려와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고 나면은 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요도를 둘러싸고 그 방광 앞에서 둘러싸고 있는 장기가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립선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게 있느냐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뭐 요즘 워낙 뭐 텔레비전에 뭐 약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떤 건지 잘 아실 거고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립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광이 있고 이 소변 나오는 길을 전립선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커지게 되거든요. 비대증이라는 게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이 커지니까 이 싸고 있는 게 커지니까 이제 이 안에 통과하는 요도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가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소변 나오는 줄기가 이제 좁아지게 되니까 소변이 이제 가늘어지는 거예요. 가늘어지니까 소변이 잘 못 나오게 되고 잘 못 나오니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잔뇨가 되는 거고, 소변이 남으니까 또 조금씩 다 차니까 또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봐야 되는 빈뇨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이제 전립선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립선에 균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일단은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통이라든지 아니면 사정통이라든지 아니면 배뇨통이라든지 소변이 지나가면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배뇨통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전립선 비대증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염증이 생기면 붓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요도를 또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가 좁아지니까 비대증하고 비슷한 어떤 빈뇨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균이 들어가서 생겼으니까 열이라든지 오한 같은 이런 감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암은 사실은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제가 외래를 이렇게 환자분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전립선암을 진단을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소변도 잘 보고 다 하는데 왜 내가 전립선암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기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립선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 비대증처럼, 비대증은 어디에 잘 생기느냐, 전립선이 이렇게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눠지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 내려오는 옆에 여기가 이렇게 잘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이렇게 배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그 소변 나오는 옆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리면, 비유를 드리면은 우리 지금 뭐 겨울이니까 귤이 많지 않습니까? 귤이 있을 때 우리 귤을 이렇게 까고 나면은 안쪽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즙이 있고 이게 중간에 뚫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연필 같은 거 하나 꼽았다 했을 때 그게 요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대증감 어디서 잘 생기냐면 우리가 먹는 부분에 거기서 잘 생깁니다. 근데 암은 우리가 금방 까낸 그 껍질 쪽, 바깥쪽에 이렇게 암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요도를 자극하는,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비대증보다 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안쪽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은 비대증하고 똑같은 어떤 세뇨라든지 어떤 뭐 빈뇨 이런 증상, 그리고 아주 심하게 되면은 혈뇨까지도 동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암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예전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립선은 저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은 우리 여기 전립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점막만 통과하면은 바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립선, 그냥 일반적인 전립선이다 했을 때보다 암이 생기면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조직이. 그래서 그런 딱딱한 조직이 만져지면은 우리가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직장 수지 검사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인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했는데 괜찮은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이 직장 수지 검사를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직장 수지 검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행된 전립선암이 많았습니다. 많고,
뭐 전이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경우만 있는데 초기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에 이제 PSA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피 조금만 뽑으면 됩니다. 조금만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커트라인을 봤을 때 보통 한 4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4 밑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4 이상이 되면은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론 4 밑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초기인 경우가 많고 조금 10 이상, 20 이상, 뭐 이렇게 한 30 이상 정도 되면은 암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피 검사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PSA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별 검사,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PSA라는 이 검사를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데 다른 뭐 암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암은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MRI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립선 암은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보면은 호두만하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비대증 있으면 뭐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두만한 데서 굉장히 조그만한 장기고 그 안에서 또 전립선 암 자체가 다발성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학적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확진하게 되는데 확진하는 방법은 아까 그 직장 수지 검사가 굉장히 이게 바로 만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립선 조직 검사도 직장을 통해서 침을 이렇게 싸서 거기 있는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서 떼어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방광 쪽 위쪽이고 여기 이제 앞쪽입니다. 앞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12군데를 떼냅니다. 이게 암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맨 이렇게 좌측 그리고 중간측 좌측 약간 오른쪽 우측 아주 끝쪽 우측 이렇게 해서 총 12군데를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요렇게 조직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암이 흰색 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랬을 때 한 7번 이렇게 암이 중간중간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떼낸 거를 이제 염색을 해서 현미경을 보면은 정상이냐 암이냐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이제 확정이 여기서 보이면은 확정이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암이 이제 확진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암 환자로 이제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진행을 보였느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어떤 예후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병기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MRI하고 뼈 스캔 그리고 뭐 PET-CT도 가끔씩 찍기도 하는데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제 뼈 사진, 본 스캔이라는 뼈 스캔이라는 이 사진이 있는데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반적인 암은 이제 폐하고 간입니다. 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데 조금 특이적으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뼈로 전이를 잘 합니다. 대부분 이제 뼈 전이가 대부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이제 이 우측 그림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뼈를 이제 다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뼈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다 이게 전이가 의심이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 전이가 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원격 전이 아주 멀리까지 전이가 갔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기 전립선 암으로 이제 최종 확진이 되는 게 되고요. 만약 찍었는데 뼈 스캔에서도 특이하게 뭐 전이가 없다, 폐 쪽도 괜찮다, 뭐 다른 데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면은 일단 말기는 저희들이 이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거 가면 초기 아니면 중기가 되는데 그건 이제 전립선 MRI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MRI는 보통 우리 뭐 CT도 많이 찍고 하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영상학적 검사 중에서는 MRI가 가장 좋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가장 진단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왼쪽 그림처럼 보면 MRI를 찍었을 때 전립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이 되고 여기가 암이 의심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MRI 통해서 이제 초기하고 중기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전립선은 이게 그 단단한 막으로 이렇게 피막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피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김밥처럼 이렇게 김이 이렇게 밥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고 있는데 MRI에서 그 싸고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이 선들, 이 선이 전립선을 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막이라고 저희들 보는데 이 피막 안쪽에 암이 있다 하면은 초기 전립선 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피막을 뚫고 나갔다, 주위로 조금 퍼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기라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초기, 중기, 이제 말기를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립선이 이렇게 보통 이제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암이 이제 전립선 암이면 전립선에 있는 세포에서 암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안에서 맨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전립선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초기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립선 안에만 이렇게 암이 있다 이러면 초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립선 여기 이제 피막이 되는데 이 피막을 뚫고 거의 옆으로 나갔다, 약간 진행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중기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뭐 뼈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기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암이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초기 전립선 안에만 있는데 그래도 좀 볼륨이 어느 정도 암 볼륨이 이제 크기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암이 아니고 그래서 초기이면서 아주 암 크기도 작다. 그 다음에 전립선 암 중에서도 저희들 악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암은 모든 암제 악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악성도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순한 전립선암, 중간 그리고 조금 악성도 높은 독한 전립선암 이렇게 크게 또 나눌 수 있는데 초기이면서 크기도 작고 굉장히 순한 전립선암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하지도 않고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치료가 관찰요법입니다. 이거는 저희 봤을 때 쭉 추적 관찰해 봤을 때 이런 환자들에서 추적해 봤을 때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암이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 암 때문에 사람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전립선암은 아주 순하고 아주 사이즈 작은 경우에는 한 1, 20년 봐도 이 환자가 이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죽지도 않을 병인데
굳이 치료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나온 게 관찰요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관찰요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 조금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 그 전립선을 싸고 있는 아까 막이 피막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막을 따라서 전립선을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수술을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수술을 거부하신다든지, 그럼 뭐 아니면 수술할 수 없는 뭐 마취를 할 수 없는 몸의 컨디션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사선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치료의 목적이 사실 완치입니다. 완치인데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의 어떤 성적, 완치율을 봤을 때는 수술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방사선 치료보다 수술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마취라든지 이런 전신적인 상태가 괜찮다 하면은 저희들이 보통 수술을 일단은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혹시 그게 안 된다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했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기로 이렇게 보는데 중기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삐져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삐져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 수술,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조합을 사용하는데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암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나갔느냐, 좀 많이 나갔느냐 이런 정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약물 치료를 조합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이게 중기가 되면은 암이 조금 이렇게 수술은 사실은 도려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무작정 이렇게 도려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기인 경우에는 사실은 방사선 치료가 이 베이스 기본이 좀 되고 수술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만 하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사실 방사선 치료가 가장 기본이 좀 되는 그런 조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기가 되는데 말기는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다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뼈에만 있다, 전이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뼈에만 있느냐, 다른 데는 암세포가 없느냐, 전립선에서 딱 뼈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거기만 있느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이가 원격 전이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암세포가 전립선을 빠져나와서 우리 전신 몸을 이렇게 돌다가 이 전립선 암세포가 자기가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지금 암세포가 거의 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신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가 한다는 거는 이제 약물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기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이제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MRI 옆에서 본 겁니다. 요게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요 까맣게 보는 게 방광 근육이고 이 주머니가 되겠죠. 소변 주머니가 될 거고 요 하얗게 보는 안쪽이 소변입니다. 소변이고 여기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복근입니다. 배에 있는 근육. 그리고 요게 치골입니다. 이렇게 만든 치골이고 이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척추. 요게 천추가 됩니다. 우리 꼬리뼈 있는데 그쪽 부분이 되겠고 요게 이제 방광이고 요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요게 이제 전립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소변 나오는 게 요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요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소변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이 이제 되겠고, 이쪽이 이제 직장 쪽입니다. 대변 나오는 길이 되겠고, 그래서 조직 검사도 마찬가지고, 직장 수지 검사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만져보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침을 싸서 살을 떼내는 겁니다. 살을 떼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 쪽으로 들어갑니다. 배꼽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방광 앞쪽으로 해서 이 전립선을 요렇게 정량까지 같이 요렇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고, 그러면 소변 나오는 길이 요 방광 입구에서 요까지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요 떼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소변 몸 안으로 이렇게 새기 때문에 이 방광 입구를 이쪽 요도에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요도를 타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전립선 암 수술은 한 20년 전 레전트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개복을 다 했습니다. 개복해서 옆에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배꼽부터 요 치골까지 한 20cm, 25cm 정도 이렇게 정중앙을 몸 이렇게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를 해서 이렇게 벌려서 전립선을 이렇게 떼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립선을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 같은 이런 내시경을 사용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개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절개를 많이 하는데, 복강경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에 구멍을 조그만한 걸 이렇게 뚫어서 그쪽에 이제 기구를 넣어 가지고 이제 전립선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절개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훨씬 좋습니다. 출혈도 작고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전립선 자체가 굉장히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복을 했을 때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시경을 가지고 하면 이게 확대도 되고, 가까이 접근해 이렇게 내시경을 가져가면 확대되고 잘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하는데 전립선이 굉장히 적합한 그런 수술이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 복강경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로봇 수술로 거의 대부분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체되는데,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은 사실 그 복강경 기구를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기구를 잡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에 비해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 여기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고 요 팔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데 저는 옆에서 이 팔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강경하고 로봇 수술하고의 어떤 비교를 보면은, 왜 예전에는 복강경하다 요즘 다 로봇 수술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면은, 복강경 수술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긴 짝대기 앞에다 이렇게 집게, 마찬가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자로 되는 거 끝에다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게, 사실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이 기구가 한번 꺾여주느냐 안 꺾여주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고, 그게 수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이 수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지면은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경과, 합병증의 감소 이런 거를, 그다음 수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복강경 수술, 지금 이제 한 전립선 암 수술 한 1000건 정도를 했는데, 뭐 대충 하면 한 500건 복강경, 500건 그 로봇 수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강경 한 500건을 했을 때 제가 수술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수술 시간이 뭐 1시간 반 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마취 시간이라든지 뭐 수술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이 되면은 환자 회복도 훨씬 좋고요. 마취의 어떤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그런 합병증,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성적도
아, 복강경에 비해서 로봇이 훨씬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기인데 아주 살짝 이렇게 삐져나간 초기와 굉장히 가까운 중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쪽에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도려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수술 자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굉장히 국소적인 전립선 자체만 이렇게 떼내는 수술 그 방법이고, 방사선은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치료를 합니다. 요런 조금 넓은 골반 안쪽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죽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호르몬 치료, 약물 치료도 같이 이렇게 그 시행을 합니다. 수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기 경우에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할 때는 지금 현재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은 이 방사선 치료 효과, 완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하고, 왜 방사선 치료할 때 약물 치료를 하느냐? 그냥 있을 때 암세포가 여러 마리 한 뭐 수천 마리 있다. 그럴 때 약물 그 방사선을 쪼였을 때 이 수천 마리의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줍니다. 줄여서 한 100마리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마리 정도 줄여서 방사선을 쏘이면은 훨씬 더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치료 효과가 좀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일시 한 석 달 정도는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가 됐을 때 이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이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호르몬 치료라는 게 있고 항암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호르몬 치료라고 써놨습니다만 아주 은밀하게 말하면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박탈 치료가 사실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박탈이라니까 좀 어감상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라 이렇게 하는데, 이 호르몬 치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전립선 암세포는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그러면 치료,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그 줄어드는 거죠. 암이 어느 정도 치료 뭐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는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는데 이 주사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이제 1개월짜리 주사, 3개월짜리 주사, 6개월짜리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짜리 주사를 맞으면 1개월 동안 이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3개월짜리는 3개월, 6개월짜리는 6개월 동안 이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는, 거의 구안을 떼내는 역할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보인다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맨 처음에 시도해가지고 효과를 입증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왜 좋으냐? 좋은 치료는 사실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굉장히 적은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 뼈 사진에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뼈 전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 치료를 하고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런 전이가 말끔하게 없어지는 정도로 그런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뭐냐 하면 이제 땀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땀이 왜 나냐면 우리 그러니까 중년의 이제 아주머니가 되면은 이제 폐경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폐경이 오게 되면은 그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폐경이 오게 되면은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폐경 오시는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막 덥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호르몬 자체를 못 만들고 있는데 이 성호르몬 자체가 이 혈관의 수축, 이완,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혈관이 쭉 이완을 해버려요. 그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땀이 이렇게 축 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덥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인 경우, 중년 남성의 경우도 사실은 이 폐경하고 마찬가지, 여자분에서 이제 폐경하고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의 어떤 양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데 남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할아버지들은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여자처럼 그렇게 막 급격한 어떤 증상, 폐경 증상 같은 이런 뭐 증상이 잘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근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적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뜨리니까 이제 폐경하고 똑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뭐 땀이 좀 난다? 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진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작용은 조금 작은데 이 호르몬 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치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는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이제 항생제라든지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호르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호르몬 치료에 저항하는 전립선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항암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이제 외래 베이스에서 외래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시는데 항암 치료는 입원해서 항암 주사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항암 주사를 맞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항암 주사는 이제 3주 주기가 있고 2주 주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용량을 줄인 2주 주기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은 호르몬 치료하고 훨씬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가 일부 환자에서 물론 뭐 모든 환자에서 항암 치료 효과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반 환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사실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순한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립선암 경우에 이제 촉이다. 제일 연한 파란색이 촉입니다. 중간이 중기, 말기 이렇게 되는데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굉장히 순한 암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전이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5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립선암을 조기에만 발견하면 초기, 그 다음에 조금 뭐 중기라 하더라도 조금 초기 가까운 중기 정도만 되면은 사실은 치료하는데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선별검사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피검사, PSA 하나로 충분히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세가 드신 한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할 때 PSA를 한번 같이 해보면은 우리가 아주 진행되기 전에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고 치료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검진을 자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